예, 오늘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혹시 좀 자리가 안 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업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좌파들조차도 박정희가 경제발전은 성공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를 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 업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걸 또 쉽게 잘 정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주익종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 경제학자십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근대 경제사를 갖다 연구하셨고 특히 이제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신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내고 1980년대 동력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양윤세 장관이라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양윤세 장관님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발전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고도성장 시대를 열다라는 책인데 두 분의 대담집 형태로 해가지고 그 시대의 경제발전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익종 박사님을 모시고 박 대통령 시대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오늘 토론자를 갖다 소개를 하면은 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오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온다. 그걸 갖다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청년 박정희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박정희 연구회 이승수 회장이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얘기가 오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행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좌성희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또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마침 이렇게 또 안 주려고 그러다가 이게 줘서 감사합니다. 무덥고 불쾌한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 6월달에 했던 시집 발간 기념회에 여러분들 다 잘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시고 감동을 받고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이 많은 도움이 되고 성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모두에서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표를 발간하기로 작년 4월에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게 재심의를 하겠다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재심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10월 12일 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부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정홍원 위원장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서 이 움직임의 잘못됨을 규탄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를 비롯해서 각 사회 여러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단 홈페이지에도 가면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급을 할 테니까요. 이 내용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가 또 있죠. 금주 토요일서부터 저희 재단이 후원하고 박정희 연구 청년 연구회가 주관해서 박정희 아카데미라고 하는 공부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11번의 강좌와 마지막 끝에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수료식도 하고 이제 필요하면 저희 박정희 대통령 유적지를 또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붙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연구하는 그런 강좌 시리즈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공자님한테 문자를 읽기도 그렇고요. 손자, 손녀들한테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가면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주
자유롭게 박정희 대통령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좀 선전을 좀 해주시고 격려를 독려를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좀 더 잘 되면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 강좌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더 나아가면 민주화 시대까지 다 같이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보는 그런 시리즈로 발전시켜볼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오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준영 기자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강의를 드릴 때 관전 포인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동반성당을 만든 한강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반박정희로 하면 선진국된다고 달려왔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잘했던 나라가 오늘날 2%도 제대로 안 되는 성장에다가 분면은 악화되고 해조선까지 나오는 사실은 선진국 문턱이 가긴 했지만 선진국이라고 부르기 아주 어려운 그런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강좌를 들으시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엇을 잘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배우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오늘 경제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익종입니다. 오늘 제가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전에 인사 말씀을 하셨던 박정희 기념재단의 좌승일 이사장님이나 또 조갑재 대표님 또 다른 또는 이영훈 교수님 이런 정말 박정희 시대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서 감히 좀 강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온 바를 이거는 일반 교양인이라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무엇보다도 박정희 시대의 경제 개발에서는 경제 1인당 소득이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통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 붙였는데요. 우리가 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같은 그룹에 속할 만한 나라를 이웃 나라라고 한 건데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변해왔습니다. 1961년을 보겠습니다. 61년에는 이게 이제 월드뱅크의 세계은행의 월드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데 나오는 1인당 GDP 수치인데요. 우리나라가 94달러였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연간. 우리 위쪽에 케냐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있고 아래쪽에 파키스탄과 인디아와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빈곤한 지역이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집권했던 1979년이 되면 한국의 이웃 나라가 바뀝니다. 1773달러였고요. 1인당 소득이. 밑에 알제리아가 있고 코스타리카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하고 카리비아의 평균 국가들의 평균치가 한국보다 좀 높고요. 브라질이 있고 칠레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사를 간 곳이죠. 중남미 쪽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을 보겠습니다. 2016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27,500달러인데 그 위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EU 평균이 있습니다. EU 국가들의 평균치가 있고 OECD 평균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작은 나라들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좀 아래쪽에 소득이 약간 낮은 쪽에 스페인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좀 더 떨어져서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로 이사를 갔나요? 이번에는 남유럽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아직 서유럽까지는 못 갔어요. 서유럽까지는 못 갔는데 어쨌든 남유럽까지 이사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걸 보시면요. 이거는 61년하고 2016년도에 몇 가지 또 지표를 비교해 본 건데, 우리가 미국의 61년도에는 3.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이 되면은 절반 가까이, 아직도 절반은 안 됩니다. 지금 절반 가까이가 됐다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 가지를 더 들면, 나라도 크면서 소득도 높은 나라. 그래서 2050 클럽이라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마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5천만 이상이면서 2만 분 이상인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에 이어서 7번째로 그런 그룹에 속하게 된 거고요. 2012년에. 그래서 강대국은 아니고, 그렇다고 소국은 아니고, 그래서 굳이 붙인다면은 강주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사회자가 소개하실 때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독 내지는 단순히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약간 악의를 갖고서 왜곡을 하는 건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건 주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경제개발을 비판할 때 이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때의 경제개발이 시시한 조립가공형 산업들 육성하는 거고, 저임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없다. 저임금을 가지고, 저임금을 무기로 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형태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에서 우리나라는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때 계속 수입이 수출보다 더 컸죠. 그래서 외채가 조금씩 커졌는데 외채 누적으로 조만간 파탄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근래도 이런 얘기를 좀 사람들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경제개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면 정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한국이 60년부터 90년 요 사이에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한국보다 앞서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고, 또 대만이 고도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도시 국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을 한 게 특출난 게 아니다. 또는 굳이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정부의 업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수출주도 공업화 또는 수출지향 공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아이디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2년 말,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제 처음 대선을 치를 때, 그 대선 직전에 아주 고약한 영상을 2편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쟁에서 한 편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것, 또 한편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것인데, 이 영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온통 말하자면 잘못된 경제정책을 구사를 했는데, 미국이 수주도 공업화를 하도록 가르쳐줘서 겨우 그 길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했어도 말하자면 미국이 지도를 해서 경제 성장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든다면은, 이 모든 게, 그러니까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양극화라든가 정경유착이라든가 또는 권위주의라든가, 어쨌든 현재도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다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하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을 폐기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박정희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그 박정희 시대의 그 경제개발 전략, 그리고 경제개발을 실행하는 방식, 그리고 경제개발의 성과,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그 중에서 포인트, 그 중심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박정희 경제개발에 대한 오독 내지는 악의적인 왜곡,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 다음에는 순서를 박정희 정부의 개발 전략의 독창성에서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수출 지향 공업화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국제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힘입어서 중화공업화를 추진했다는 점, 뭐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두 가지로 나눠서 급속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그 다음에 성장 과실의 배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이 어떻게 고안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의 성과가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기 지금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에서 1차는 62년부터 66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2차는 67년부터 71년까지인데요. GDP 성장률이 10%를 넘은 해가 물론 64년에 10%에 달했고, 그런데 66년에 12%가 되고 68년, 69년 11%, 14%, 나머지 기간에도 뭐 9%, 8% 이렇게 해서 대단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특히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제조업 성장률을 보면 65년부터 거의 20% 해마다 20% 내외의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년 정도부터 박정희 경제개발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5.16이 일어난 지는 한 4년 정도가 지난 거죠. 4년 정도가 지나서 이런 성과가 말하자면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대표적인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을 대표하는 용어가 수출지향 공업화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걸 보면은 64년 1월 달에 수출이 근래에 증가했는데 이게 특기할 만한 발전이다 하는 그런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64년도 수출 제1주의라는 용어 말을 처음 연설해서 박 대통령이 씁니다. 그 다음에 65년 1월 초에 1월 16일인가 대통령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이때 국정의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수출을 언급을 합니다. 증산, 수출, 건설, 이렇게 해서 수출이 국가의 최중심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즉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은 65년부터 말하자면 등장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뭐 했느냐, 그 전에 61년부터 64년까지는 어땠느냐 하는 거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요거는 이제 65년도 연두교서의 이제 증산 수출 건설을 연두교서에서 내세운 부분에 대한 신문 보도가 되겠고요. 요거는 64년도 연두교서인데 제목을 보시면 뭐 근대화에 의한 뭐 혁명운동 재창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말은 좋습니다만은 뚜렷한 국정 목표가 어디다 하는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4년하고 65년을 비교해 보면 65년에 들어서 국가의 국정 목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럼 65년에 이렇게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 초기에는 어땠느냐 하는 건데, 1차 5개년 계획은 사실 61년부터 이제 수립하기 시작해서 62년도 1월에 발표를 합니다. 62년이 첫 해입니다. 첫 해인데 이 계획 자체는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이미 만들고 있었던, 민주당 정부도 이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5% 목표를 내세웠었는데 여기는 7% 목표를 내세우고 7.1%. 그 다음에 투자율, GDP 중에서 투자에 돌리는 몫을 22.8%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간 산업들, 비료라든가 정유라든가 철강, 기계 이런
기계산업들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뭐 좋게 보면 의욕적이고요. 나쁘게 보면 허황된 것이 그전 경제성장률 3개년 경제성장률이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1%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좋게 봤을 때 의욕적이고 이게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행이 불가능한데 내외자를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자도 조달할 수가 없고 외자도 조달할 수가 없는데 뭐 저는 제가 60년생이어서 62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62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잖아요. 화폐 개혁을 한 목적 자체가 뭔가 장롱에 있는 화폐 개혁으로 장롱에 있는 돈을 교환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묻어뒀던 돈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얼마 이상은 산업자금으로 강제로 예치를 시켜서 그걸 내자로 조달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어뒀던 퇴장시켜놨던 그 국내 자본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투자 계획이 섰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 재정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초과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통화로 증발하니까 인플레가 62년, 64년 계속 인플레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외환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61년도 말에 외환 보유고가 2억 500만 달러가 그랬습니다. 61년도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첫 해 말에 2억 500만 달러였는데 그 이듬해 1억 6,900만 달러로 줄고 그 다음에 1억 2천 몇백만 달러로 주는데 실제로는 한 3천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뭐냐면 수입대금의 지불을 갑자기 그 늦추는 연불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63년도에 어쨌든 1억 달러는 넘긴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1억 달러 밑으로 훨씬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외환 고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쓰지 마라 하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재정 안정화고 또 하나가 시장 자유화인데 재정 안정화는 이제 재정 적자를 줄여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균형 재정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대폭 줄여야 되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대폭 줄어들겠죠.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 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요 다음 사진이 뭐냐면은 박 대통령하고 좀 마주 앉아서 맞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유솜이라고 미국 원조기관입니다. 미국 원조기관 유솜에 지금 현재 그 광화문 제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옆에 유솜 현 미국 대사관 건물이 원래는 이제 미 원조기관 유솜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유솜 처장입니다. 킬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세를 보면은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서 맞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대사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못하겠죠. 64년도 6월 달에 이임할 때입니다. 이임할 때고 박 대통령과 킬렌 요 처장 사이에 앉아 있는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이우락 비서실장입니다. 이우락 비서실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진이 말해주는 바가 그만큼 미국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주니까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예산 줄여 원조를 안 준다. 이렇게 안 하면 원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원조를 주기로 했지만 집행을 늦추는 거죠. 집행을 늦추고 다시 앞으로 좀 보세요. 집행을 늦추고 이러면서 압박을 하니까 정부가 예산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재정 안정화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64년도에 가면 100% 인상합니다. 이것도 지금 같으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인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환율을 높이면 한국이 수입을 줄이고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외환이 수급이 맞을 거다 이런 목표에서 미국이 이제 환율 인상을 한국에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 이게 수출을 늘려서 공업화를 해나간다는 무슨 그런 전략 구상까지 있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5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과는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데요. 50년대에는 최대한 미국과 교섭을 하고 또 미국에 또는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원조 자금을 많이 받아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조를 점차로 줄여서 나중에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력으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 이 자력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거,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경공품 같은 걸 수출을 해서 외화를 얻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어떤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 차관을 도입을 해서 그걸로 이제 공업화를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실은 62년부터 64년까지 수출이 조금씩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었어요. 워낙 그 수출액이 작았는데 1년에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수출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산품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수출 진흥책을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 경제의 당시 추이 그리고 한국 경제의 위치에 딱 들어맞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부터 73년까지 이때가 이제 세계 경제가 대단히 좋았던 시기인데요. 세계 GDP가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연 4.9%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일 쇼크가 오고 이러면서 충격 비틀거리게 되는데요. 이때 국제 무역은 연 10%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씩 해서 23년간 성장하면은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그 규모가 확대가 되는데, 이때 당연히 소득이 높아진 선진국에서 소득이 높아져서 좀 완구라든가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기가 부적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노임이 비싸지면서 이런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노동집약적 제품을 만드는 건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런 게 이제 후진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여서 이 기회를 포착한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하고 대만이 이때 이런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다른 나라들은 뭐 했느냐? 자, 중국은 이때 문화대혁명을 하고 있었어요. 문화대혁명 66년부터 이제 문화대혁명을 하는데, 문화대혁명을 하면 뭐 학생, 군인 이런 젊은이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들을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든가 전통 사고방식을 가졌다든가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중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은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 완구라든가 의류, 신발 등을 어느 나라들이 생산을 해서 선진국에 대고 공급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딱 받아서 한 나라가 한국, 대만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발을 보면은 64년도에 13만 달러 수출을 하던 것이 65년 160만 달러, 10배 늘죠. 66년에도 한 6배, 66년에 1000만 달러, 70년에는 9천만 달러, 이렇게 해서 이게 3위 수출품이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급증을 하게 하면서 한국의 그 수출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발만이 아니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동안에 연평균 거의 한 40%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드와이트 퍼킨스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을 당대에 어떻게 만드냐 하는 데 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고가인 것 같은데요. 이분 얘기는 People thought that Korea was sure to fail. Most people at that time were either pushing import substitution or who knows what, but no one at the time really praised Korea for its strategy. 한국의 수주도 공업화 전략을 썼는데 이때 실패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쓰는 게 당시 일반적인 조리였고, 그래서 한국이 쓰는 정책을 보고 아무도 그걸 칭찬하지 않았다, 한국이 실패할 줄 알았다, 이런 당대의 평가는 그랬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발 전략이 65년, 64년, 65년을 지나면서 수립이 됐는데, 이걸 역시 담당하는 어떤 경제팀이 있어야 되겠죠. 마침 그걸 할 만한 인물이 경제팀을 이끌게 됩니다. 바로 장기영 씨인데요. 한국일보사를 한국일보를 창간한 분이죠. 원래는 은행원입니다. 원래는 일제 때 설린상고를 졸업하고 조선은행에 재직을 하다가 해방 후에 이제
조선은행, 한국은행에 이제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조선일보사 사장도 잠깐 하시고 이랬는데 64년도 5월 달에 이분이 이제 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가 되는데 이분이 8대 장관이에요. 8대. 그러니까 61년도 7월에 생기는데 64년도 5월 달, 그러니까 3년이 안 되는 사이에 7명의 장관이 거쳐갔습니다. 물론 한 분, 김유택이라는 분은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뭐 잠깐씩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6개월도 경제기획원에 장관으로 못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책이 자리를 못 잡고 계속 혼돈을 겪었다. 64년경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67년 10월까지니까 3년 5개월간 재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 별명이 뭐 왕초 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불도저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양희세 씨 말에 의하면 당시 불도저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셨던 김현옥 씨도 불도저라고 그랬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뭐 이분이 원조 불도저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의 이 장기영 씨에게 여타 그러니까 경제팀을 이끌고 일을 하다가 안 맞으면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비토권을 줬어요. 그래서 60년대 이 표는 이제 60년대 경제기획원 장관 편 때 맨 마지막에 김학렬 씨라고 있잖아요. 김학렬 씨도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히 총애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재무부 장관으로 갔다가 불과 석 달 만에 뭐 각을 세우다가 재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소신껏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제 장기영 장관의 부탁을 듣고 해임을 하고 대신 이제 경제수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무슨 경제개발 전략을 소상히 잘할 필요는 없겠죠. 경제팀을 잘 이끌 사람을 선임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박 대통령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임명장을 주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은 아까 봤던 그 킬렌 유섬처장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64년도 7월 달에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장관들이 일제히 김포공항에 나가서 환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영 장관이 있고 압승은 상공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이 킬렌 처장 바로 옆에 얼굴이 약간 가린 사람이 이제 김학렬 차관입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새 유섬 처장이 이제 부임할 때 역시 이제 영접을 나간 겁니다. 글쎄요, 지금 미국 대사가 온다고 외무장관이 공항에 나갈까요? 지금 나가진 않겠죠. 어쨌든 이때는 장기영 장관이 박충훈 장관 뭐 이렇게 같이 어쨌든 새 유섬 처장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네, 다음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자리를 잡을 때 한국을 둘러싼 한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과 아주 양호한, 아주 좋은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2가지 계기죠. 하나는 한일협정이고 또 하나는 베트남 파병인데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경과가 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 한일협정을 비난했던 야당 당수 윤보선 씨가 했던 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선 씨는 65년도 3월 27일 날 이 한일협정 조인에 반대하는 부산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일회담은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정말로 큰일이며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는 즉각 일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월 27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 22일 날 한일협정이 조인이 되는데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교육적인 자세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6월 22일 날 한일 협정이 조인이 되는데 2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체의식이 건전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자, 한일회담을 해서 일본과 교류를 하면 즉각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계속돼서 말하자면 먹힐 거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본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또 이때 어쨌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일본하고 교류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매우 비효율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한일협정 후에 우리가 일본이 예속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한 박 대통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그 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그 64년도 6.3 사태 나기 전에 3월 달에 한일협정 반대 데모 사진이고요. 예, 신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65년도 6월 달에 한일협정 조인이 이루어졌을 때 벌어졌던 시위입니다. 예, 그 다음 가주세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이 있는데 베트남 파병은 64년도 이제 하반기에 뭐 태권도 교관단하고 그 이동 외과병원을 처음 보낸 이후로 65년도에 공병대 그리고 10월에는 그 전투부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파병 동의안은 국회에서 어쨌든 만장일치로 처리가 되고 언론도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베트남 파병이 되고 이러니까 한미 관계가 어쨌든 최고 수준의 가장 양호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년도 5월 달에 이때는 이제 한일협정 조인 한 달을 전에 이제 박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이때 뭐 뉴욕에서는 대대적인 뭐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 근처 빌딩에서 뭐 옷에 꽃가루를 뿌려주고 이런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억 5천만 달러의 공공 차관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하나 더 줍니다. 한국에 뭐 이공계 대학을 하나 줘주겠다는 것을 박 대통령께서 이공계 기술연구소를 하나 짓고 싶다 이렇게 해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이때 그 미국 방문으로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파병에 따른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한 브라운 과학사가 66년도에 나오고요. 66년도에 일개사단을 더 보냅니다. 9월 달에 100만 부대를 증파를 하게 되고 66년도 10월 달에는 다시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2차 우병 계획을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신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신문을 보시면은 이게 동아일보 그 66년도 5월달에 만편인데 요 행정부가 있고요. 요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쌍두마차가 이제 정일권 총리와 장기영 부총리가 이끄는 거고 박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그 마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하고 있는데 만평에서 왼편 쪽으로는 이제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평에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인 침략을 한다는 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뭐 자동차라든가 뭐 TV, 영화가 밀려온다 이렇게 이제 거의 후지산 모양이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고 그 위쪽에 중공이 아주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뭐라는 그림이냐면 핵실험입니다. 이때 중국이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하면서 핵개발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중국은 굉장히 작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이 핵실험을 하지만은 문화대혁명하고 뭐 이러면서 안에 자중질환에 빠져서 한국에 대해서 뭐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매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상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안 미치는 아주 예외적인 시기. 이것이 60년대 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건 66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중앙청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청 동쪽 광장에서 있었던 백마부대의 환송식입니다. 10월 달인가? 본지는 10월 달에 이제 가게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김포공항에서 영접하는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60년대 10월 달에 이제 박 대통령, 존슨 대통령 회담을 했는데 자세가 약간 이채롭죠. 존슨 대통령이 뭔가 한국에 바라는 듯해서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으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고 박 대통령이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포즈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이미 이제 한계사단을 더 보냈는데 그래서 거의 5만 명이 가 있는데 더 증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이런 자세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 이거는
69년도 4월 달에 파리에서 있었던 국제경제 대한 국제경제협의체 총회의 모습인데, 이거는 세계은행하고 여러 미국, 일본, 서독 이런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차관이라든가 직교투자라든가 이런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지를 협의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이것이 66년도에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개발계획을 논의를 하면 그것이 일단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이 선진 각국 대표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권을 그 다음에 그 건별로 교섭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국제협력 관계가 잘 만들어지고 나니까 60년대 후반에 차관 도입이 매우 활발해지는데, 이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그러니까 이 빚금은 옆으로 가진 빚금은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65년까지는 연간 공공차관, 상업차관 도입액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러다가 66년부터 점프를 해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한국이 수출을 늘려가면서 어쨌든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 일본과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 차관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관으로 여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차관은 주로 미국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상업차관 일본에서 그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60년대 후반에 72년까지 베트남 관련해서 외화 수입이 들어온 것인데, 맨 오른쪽 그 하단 쪽에 보면은 베트남에서 우리가 얻은 외화 수입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총 10억 달러 되는데, 이게 이 기간 중에 수출액 총합계가 50억 달러입니다. 총합계가 50억 달러인데 10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베트남 통해서 얻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외화 수입이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화 수입은 그 무역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의 내역 몇 가지를 보시면은 용역분납이 있고, 용역분납은 한진 같은 회사죠. 한진이 하역 운송에서 얻은 거고, 건설 분납도 있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자기 군인 봉급을 송금한 것도 있고, 기술자 송금은 이제 파벌 기술자라고 하는 기술자들이 송금을 한 겁니다. 그게 2억 달러, 1억 6천만 달러 이런 자금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서독의 광부 간호사로 가서 외화를 보낸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금액 총합계가 10억 달러입니다. 63년부터 76년까지 다 합쳐서 10억 달러고, 많을 때 1년에 1,000만 달러 정도 들어왔어요. 많은 해. 그런데 베트남 관련해서 요 짧은 한 5년, 6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10억 달러가 되는 거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그 60년대 후반에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중화학공업화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화학공업화를 우리가 70년대부터 한 걸로 알지만 사실은 60년대부터 했습니다. 60년대에 1차 5개년 계획 초기에는 울산의 정유공장, 지금 SK죠. 울산 정유공장, 그 대한석유공사를 세웠고, 그 다음에 3, 4 비료공장을 50년대에 비료공장 2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50년대부터 건설해서 60년대 초부터 가동이 됐는데, 64년인가에부터 착공을 해서 66년인가 67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3, 4 비료공장을 이때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5개년 계획에서 양대 프로젝트가 이제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포항종합지철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히 포항종합지철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70년도에 착공을 해서 73년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화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게 60년대 말에 국제정세의 변화인데요. 국제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년대 후반에, 60년대 중반부터 해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대단히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60년대 말에 오면은, 60년대 후반 들어오면은 서유럽에서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런 기류가. 그러니까 국제냉전의 해빙, 배탕가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포함제철 착공식인데, 포함제철. 이게 이제 60년대 초에 그 냉전이 절정기에 달했던 상황인데요. 60년대 초에 왼편에 있는 거는 베를린 그 장벽을 쌓고 나서 미소 탱크가 이 베를린 시가지에 대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큰 전쟁의 위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라도 한쪽에서 포를 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쏘고 이것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62년에도 또 위기가 있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죠. 쿠바에 이제 소련이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60년대 초 전반에는 아주 이제 세계 핵전쟁의 위기로까지로 갔다가 이게 66년에 오면은 그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를 하고 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하고 또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3인당 기민당 연립 정권이 생기면서 소련에 대한 정책 이런 거를 바꾸게 됩니다. 동독에 대한 정책도 유화 정책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빌리 브란트가 69년에 취임을 하면서 동방 정책으로 이렇게 화해 정책으로 소련 및 폴란드 그리고 그러니까 동독 이런 공산국가의 화해 정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냉전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분명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한반도 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전쟁 위기업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68년도에 1.21 사태 있었고 또 울진 삼척지구에 공비사 침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아주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미국은 월남전에 최대 미국이 60만 명까지 투입을 하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계속 성과를 못 거두게 되니까 결국 닉슨 대통령이 월남전에서 빠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닉슨 도트린에서 앞으로 60년대 닉슨 도트린이 나오는데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지상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70년에 미군 철수 결정이 내려져서 미군 1개 사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한반도 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종의 그렇다고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동맹 관계 속에 홀로서기를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주국방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70년 1월 1일에 쓴 휘호인데 자조자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박 대통령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게 빨리 우리가 자위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화공업화에 나서게 되는데 거기 자세한 경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공업화를 하려면은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고 계속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신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72년도에 만들고 나서 73년도에 중화선언을 하고 중화학 투자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중화학 투자가 절정에 달하게 되고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 가지고 맞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이 사진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넘겨주세요. 저도 어쨌든 박 대통령을 대표하는 단 한 장의 사진, 그러면 이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진 자체는 70년인가에 어떤 국내 지방 시찰인가를 나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유신 체제를 통해서 어떤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한국을 끌어간 박 대통령의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 어쨌든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 그 다음에 중화공업화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박정희 경제발전의 성과를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장 과실의 배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영상을 잠깐 이거는 이제 가발 만드는 사진이었고요. 우원철 씨라고 이제 상공부에 계시다가 중화공업화 성화대 경제수석으로서 내가 짱할 때니까 64원이 될 거야.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와이사츠니 뭐니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을 어디서 파느냐 그거 한번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찾다 했는데 감기 그 시장이야.
우리나라에 수원시장쯤이나 될 것 같고 동안은 창원시장이 있는데 그 정도 조그만 시장 동네 바깥에 있어 안 나왔어. 그 1층, 2층짜리 집, 형편없는 집도 이렇게 쭉 나란히 했는데 가게야. 가게인데 안에 보니까 전등도 시꺼매. 그 문 바깥에다가 요만한 책상을 놔놨어. 요 위에 쌓여있는 게 한국에서 수출해 와샤츠라 이게. 안에 못 들어. 싸서 한 개씩 안 팔아 한 타씩. 우린 그렇게 열심히 맹기라서 요금들이 맹기는 건데 말이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얘기. 64년도인가,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 출장을 가셨다가 수출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보러 어떤 시장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허름한 가게에, 그것도 안에 불도 꺼져 있는 형편없는 가게에 바깥에, 안에서도 안 팔고 바깥에 좌판대에 그냥 나와 있고, 낱개로 안 팔고 와이셔츠를 12타씩 묶어서 팔더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정말 별 볼 일 없는 싸구려 물건을 처음에 팔았다는 거죠. 자, 70년은 3대 수출 품목이 의류, 합판 가공, 가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흔히 뭐 시시한 조립 가공형 공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공업화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다리에 이 경제 개발을 해나가는 사다리에 이 노동지방적 경공업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 사다리의 첫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사다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사다리를 안 거치고 위로 갑자기 점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70년경에 이제 구로동에 이 서통이라고 하는, 아마 그 서통이라는 서울통상 같아요. 그 최대 규모의 가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 대통령이 시찰을 나가신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노동지방적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 머물지 않고 중화학공업으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빨리 배워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해 나가는데, 조선공업 예를 보시면은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 2-3천 톤급의 아주 작은 선박 이렇게밖에 건설을 못했어요. 물론 더 큰 배도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드는 수요도 없었고 해서 2-3천 톤급 배를 만들다가,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요거에 이제 그 73년도에 대한조선공사, 지금은 한진중공업 그 영도조선소인데 아마 이게 지금 없어졌는지 폐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조선공사에서 2만 톤급의 유조선을 석유 운반선을 건조를 했습니다. 이거 걸프에, 그러니까 상공부에서 교섭을 해서 걸프사가 지원을 해서 만든 건데, 어쨌든 73년도에 이 배를 걸프사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지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유조선을 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때 바로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조선소에서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조선이 26만 톤급 첫 번째 유조선인 애틀랜틱 베로노인데, 애틀랜틱 베로노의 진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하하러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박 대통령도 그때 가셨죠. 그런데 저게 7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말까지 한 70년경까지만 해도 2-3천 톤급 배를 만들고 이랬던 것이 73년도에는 2만 톤급을 만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74년이 되니까 26만 톤급을 만들고, 이건 물론 뭐 설계도도 받아오고 또 기술자들도 영국에서 오고 또 일본 가와사키 제철소라는 데서도 기술진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받은 거죠. 지도를 받았는데 어쨌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중화공업을 건설해 나가는, 이렇게 해서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고도화시켜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현대조선소에서 초기 3년간은 약 2,000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83명이 죽고 한 2,000명이 중경성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0명, 평균 작업하다 20명 이상 죽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작업이니까 높은 배에 매달려서, 외벽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익숙지가 않아서 막 떨어져 죽는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 기술을 배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성과가 이제 산업구조의 급속한 고도화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장과실의 배분인데, 낙수효과라고 트리클다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면은 결국 몸이 젖겠죠. 옷이 젖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대중들한테 국민 일반에게 성장 과실이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취업이 확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섬유 봉제 공장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인데 공장들인데 섬유 봉제 공장이라든가 전자 부품 공장이라든가 염색 공장 또 조선소 심지어는 해외 월남의 밀림 또 중동 사막 이런 데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많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취업자가 박정희 대통령 그 집권기 중에 63년에서 79년 사이에 756만 명에서 1360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 어쨌든 소득이 없었다가 소득이 생기는 거죠.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빈배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근로자들 중에는 15세에서 19세의 어린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동시간이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때 뭐 한 55시간 동남아 국가들이 한 45시간 정도 노동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더 노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노동을 했고 임금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보시면은 66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대만에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됐다가 69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비슷해지는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전태일 사건 같은 것도 전태일 분신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건 유석준 교수님도 아마 이미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조용래 씨가 쓴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 씨가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처음에 시다로 출발하는데 그때 받았던 월급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나 하는 걸 봤습니다. 자, 48년생인데 65년 가을에 평화시장에 가서 처음 일하니까 17살 때죠. 만 17살 때인데 시다로 갔어요. 시다는 심부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당이 50원, 월급이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이 30원일 때인데 근데 곧 미싱보조가 됩니다. 미싱보조가 돼서 2배로 3,000원이 되고 1년 뒤에 지나고 나니까 정식 미싱사가 돼요. 이제 기술을 손에 익힌 거죠. 그래서 월급이 7,000원으로 올라요. 나이는 여전히 18살밖에 안 됐죠. 18살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월급이 7,000원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바꿉니다. 재단 보조가 갑자기 돼요. 왜 월급 저하를 감수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마음먹기를 평화시장에서 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자기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재단 보조가 되면서 월급 4,000원을 받고 일하다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4달, 5달 이 재단 보조 배워서는 재단사가 돼요. 재단사가 되니까 15,000원이 됩니다. 급여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동운동에 나서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이때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이 나빴던 건 사실입니다. 나빴던 건 사실인데 불과 17살, 17살에 들어가서 시다에서부터 그래도 기술을 가진 재단사가 되기까지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재단사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머리가 좀 뒷받침이 되긴 했었겠죠. 머리라든가 재주가. 그런데 어쨌든 급여도 처음 시작한 때에 비해서는 10배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어쨌든 개선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일반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좀 다른 케이스가 케이스가 월남 8월 기술자인데 8월 기술자들이 최대 15,000명, 65년도에 15,000명까지도 갔었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시면은 동아일보 67년도 1월 12일 달에 월남 경기에 관한 기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공병대로 월남에 갔다가 제대를 하면서 현지 제대를 하고 나서 한진 상사의 불도저 운전수를 취직해서 400불씩을 한 집에 보낸다는 겁니다. 400불이면 이때 환율이 270원, 80원 이렇게 될 때, 260원이 될 때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월급이에요. 한 10배입니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10배의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집이 논 한 마지기도 없던 집이 논 18마지기를 사고 집도 새로 져서 동네 손꼽히는 알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은 400불씩 받으니까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지 않고 이런 무슨 중사, 직업군인 경우에도 맹호사단의 어떤 군인도 80불 월급에서 60불을 꼬박꼬박 송금해서 어쨌든 또 많은 돈을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보면 죽어서 돌아오지만 않는다면, 그런 부름만 없다면은 가족들이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배출구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례를 좀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작년에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48년생이고요. 66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됐던 고대 상학과에 입학을 했던 분인데 67년도에, 그러니까 가장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67년도 12월에 갔다가 68년도 10월 달에 월남에 갔습니다. 월남에 갔는데 보직은 별로 위험성이 없는 전투병이 아니고 PX 관리 보직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월급을 36달러를 받았는데 그거를 전액 집에 붙였고 그만 10,000원 정도 됩니다. 만 원은 좀 안 되겠죠? 8,000원, 9,000원? 그러면 어쨌든 근로자 한 달 월급 치면 됩니다. 공장 근로자 한 달 월급 치면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1년 동안 이 돈으로 동생들의 학비로 요긴하게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69년도 10월 달에 귀국해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한참 건설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월남에서 돈 벌어서 애국했다, 달러 벌어서 애국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갔다. 이렇게 저희 박물관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월남이라는 것이 대단히 특수한, 그러니까 아주 뭐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저임금으로 고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그래프의 위쪽 그래프가 실질임금의 추이인데 66년 정도, 65년, 6년까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때는 아직 농촌에 뭐 과잉인구가 많아서 사람을 쓰더라도 공장에 취업이 되더라도 임금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60년대, 67년부터는 임금이 오르기 시작해요. 임금이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게 76, 77, 78. 그때 뭐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다 이런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3조 호황 나오면서 그런 말이 또 나왔는데 어쨌든 70년대 후반에 이렇게 평균적인 이때 이제 중동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평균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연 22%, 76, 78, 이 3개년 동안에는. 자, 근데 어쨌든 이거 실질 임금, 평균 임금의 동향입니다. 평균 임금의 동향인데, 그러면 평균 임금은 그런데 이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예를 들어 기업주, 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벌지 않았겠느냐, 더 빠르게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소득이 양극화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김남년 교수가 한 연구인데, 그 다음 거 요거는 이제 전체 소득 중 상위 1%의 비중인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죠. 최상위층의 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그 다음 층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그런 순서로 되게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63년도부터 통계인데 63년도부터 이게 저희가 이 통계가 국세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75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체제로 1인당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을 해서 이제 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75년도부터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근로소득 또는 뭐 전체소득 이렇게 나눠져서 근로소득의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위 1%의 비중이에요. 전체 소득 중에 상위 1%의 비중. 그런데 외환위기 전까지 거의 평행이에요. 외환위기 전까지 상위 1%의 전체 소득 중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평행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득이 빨리 증가했을 것 같은데 하층보다는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증가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의 비중이 거의 일정하냐. 이거는 새로 취업을 하면서 그 전에 실업자였던 사람들이 밑에 바닥을 완전히 깔아줬던 거죠. 소득에서 0이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새로 취업이 되면서 소득을 계속 얻으니까 전세 소득에서 이 상위 1%의 비중이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까지는 평등하게 가다가 97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소득이 급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상위 1%만 봤는데 이게 0.01%, 최상위 0.05%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 그런 층을 쭉 보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상위 10%인데 상위 10%의 비중을 보면은 역시 63년부터 여기 통계가 중간에 끊기긴 하는데 63년부터 84년까지 거의 25% 수준에서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90년대 후반 말부터 외환위기 무렵부터 쭉 올라가는 걸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쭉 올라가서 한 35% 정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론 간단한 요약 및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끝으로 가주세요. 자, 박정희 정부는 당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경제개발 전략을 세워서 그걸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지각적 경부용품 수출로 시작을 해서 크게 성과를 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든든한 말하자면 우방 또는 친구 국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를 토대로 해서 중화공업화를 추진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풍요로운 국가 또 제조업 강국의 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일각에서 왜곡하거나 비판하는 것처럼 곧 파탄날 것이었다든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나쁜 유산을 물려줬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 다수 대중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단순한 일자리를 처음에는 단순한 일자리를 줬다가 그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낳는 일자리에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 세대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기 시대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그걸 엉뚱하게 이게 박정희 그 시대 때문이다. 그런 엉뚱하게 어쨌든 조상 탓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